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눈물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우리 친정엄마 앞에 무릎을 꿇던 그 모습이 제 7년간의 상처를 한순간에 녹여버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저는 꼭 1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뜨였습니다. 새벽 6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 창밖은 아직 파랗게 어두웠습니다. 남편 안재호는 제 옆에서 여전히 깊은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고, 저는 소리 없이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발밑에 타일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것도 익숙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그 바닥을 밟아왔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먹고 남은 나물 반찬들이 반쯤 덜린 채 통에 담겨 있었고 밥솥을 열자 뽀얀 수증기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저는 그 김을 맞으며 아무 생각 없이 밥을 퍼담았습니다. 국을 데우고 반찬 그릇을 꺼내놓고 수저를 챙겼습니다. 어떤 감정도 없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7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상을 다 차려놓고 남편을 깨우려던 참에 먼저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숙이었습니다. 며느리, 어제 내가 맡겨둔 깍두기 아직 안 가져왔지? 오늘은 꼭 가져와야 해.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내가 직접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퇴근하고 들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오르는 국그릇,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새벽의 밥상이었습니다. 어제도 가져갔다. 그제도 다녀왔다. 지난주에만 3번이나 들렀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습니다. 7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시어머니 댁 현관을 열자마자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리모컨을 들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살부터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밥은 벌써 다 식었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맨날 그 소리야. 직장 다니는 여자들은 집안일이 부업인 줄 아나 봐.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 한 끼 챙기는 것도 그렇게 힘드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를 불 위에 올려 국을 데우면서 저는 냄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밥을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시작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재오전에 만나던 애는 된장찌개 끓이는 법이 따로 있었는데 넌 아직도 간이 제멋대로야. 저는 수세미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그 전에 만나던 애라는 말. 7년 동안 몇 번을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가족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7년이 지나도록 그 집에서 가족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비교당하고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꾹 참고 또 밥을 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가로등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지나치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 담겨 있던 것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소리 없이 입술로 만들어 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한편에 쌓여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안재호는 일찍 잠들었고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먼 사이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7년 동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명절 새벽 4시에 혼자 전을 부치던 부엌. 남편은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기름 냄새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동행하느라 반차를 쓰고 갔더니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던 그 목소리. 시누이 안지은 앞에서 재호가 저런 여자한테 잘해주는 게 신기해라며 너털웃음을 짓던 얼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디서 부족했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눈을 가렸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울었던 탓인지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년을 버텼는데 이제는 진짜 더 못하겠다는 생각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남편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친정엄마한테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조건 없이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엄마뿐이었습니다. 수원에서 혼자 기사식당을 꾸리며 저를 키워낸 엄마. 제가 힘들다고 전화하면 말보다 밥을 먼저 차려주시는 엄마. 그 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수원으로 내려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바깥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엄마 옆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열린 거실 문 너머로 우리 친정엄마 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어머니 최정숙이 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흰 손수건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눈물을 훔치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장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진짜였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교하게 설계된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실 문이 열린 채였고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날카롭고 단단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고 떨리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수연이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며느리가 귀해야 아들이 행복한 건데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흰 손수건이 시어머니의 눈가를 오갔습니다. 두 무릎이 우리 엄마 거실 바닥에 꿀려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친정엄마 박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허공에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결국 시어머니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졌습니다. 아이고, 그만 일어나세요. 어른이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저 용서받기 전엔 못 일어납니다. 수연이가 정말 속이 깊고 착한 아이인데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 나이 먹고 제가 뭘 한 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부족하다는 말, 비교당하는 말, 찬밥 데우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사과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기침을 한 번 해서 제가 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붓고 볼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를 보자 시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아, 어머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마른 두 팔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작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저는 그 품 안에서 뻣뻣하게 서 있다가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번 나오기 시작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제 어깨를 쓸어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쓸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을 철회했습니다. 남편 안재호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은 눈에 띄게 안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진짜로? 응. 어머니가 먼저 엄마한테 찾아오셨어. 그러셨구나.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속으로는. 그냥 표현을 못 하셨던 것뿐이야. 남편이 기쁜 듯 말했지만 저는 그 말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기뻐하는 이유가 저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집안의 평화가 유지된 것이 기뻐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조금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처음 한 달은 그랬습니다. 갑자기 음식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늦게 들러도 오느라 힘들었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손을 잡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상처가 깊었던 만큼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라진 것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전화하면 통화 중인 경우가 부쩍 잦아졌고 나중에 물어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와 통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들른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그거 정숙 씨가 보내준 거야. 내가 무릎이 안 좋다고 했더니 파스를 한 박스 보냈더라. 정숙 씨? 시어머니 말이야. 우리 자주 통화하다 보니까 그냥 이름으로 부르게 됐네.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게 탁자 위의 파스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좋은 거잖아. 사이가 좋아진 거잖아.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다독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주 통화해? 응. 뭐 사연도 많은 분이더라고.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대. 나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그냥 들어드리는 거지 뭐. 엄마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히려 외롭지 않아서 좋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뭔가 진짜 이상한 건지 그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꾸 그 파스 상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엄마한테 파스를 보낼까? 왜 매일 전화를 할까? 왜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잘하는데 더 공을 들이는 걸까? 찬바람이 불어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코트 단추를 올려 잠그면서
그 의문을 마음 깊이 눌러두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의심이 많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이후 1년 내내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어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옵니다. 그 시절 제가 딱 그랬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저만 혼자였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서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에어컨 리모컨부터 찾곤 했습니다. 냉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냉장고를 열어 밥 재료를 확인하고 씻기 전에 먼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대개 저보다 1시간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저는 혼자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냄비를 올리고 밥솥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을 다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나 오늘 어머니 댁 들렀다가 갈게. 늦을 것 같아. 밥 차려놨는데 어머니가 좀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미안해. 먼저 먹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식탁을 봤습니다. 두 사람 몫의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 하나를 도로 냉장고에 집어넣고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씹는데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없으시다고. 어제도 그제도 다녀오셨는데 혼잣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름 내내 자주 시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물론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 자주 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서 돌아올 때마다 제 눈치를 살피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응, 괜찮으셔. 그나저나 어머니가 당신한테 고마워하시더라. 요즘 당신이 자주 연락해줘서 좋으시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자주 연락했나? 요즘 바빠서 오히려 못 드렸는데. 아, 그래?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남편은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대화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연락을 자주 드리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왜 제가 자주 연락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얼버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어려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어느 주말 친정엄마 댁에 갔더니 엄마가 수원 시내를 나갔다 온 참이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 응, 정숙 씨랑 점심 먹었다. 수원 시내에 갈비집 새로 생겼다더라.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랑 둘이서 점심을? 응. 그 어른 수원 쪽에 볼 일이 있으셨다나 봐. 지나는 길에 연락이 왔어. 우리 같이 밥 먹었다. 엄마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면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원에 볼 일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말이었고, 우리 엄마와 단둘이 밥을 먹었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수원에 무슨 볼 일이 있으신 거야? 글쎄, 자세히는 말 안 하셨는데 지인이 있다고만 하시던데. 엄마는 아무 의심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언가가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원에 지인이 있다고. 엄마 건물이 수원에 있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나간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지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연결하려고 하지 말자고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름 밤 공기가 후텁지근했습니다. 아파트 너머로 수원 시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일군 그 동네의 불빛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엄마 가게 한쪽 구석에서 숙제를 하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국물 냄새가 섞인 그 공기가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냄새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 건물 하나 보고 버텼는데 생각이 거기서 또 멈췄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엄마 건물 이야기로 생각이 흐르는 건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수연 씨, 저 안지은이에요. 오빠 여동생이요. 잠깐 볼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언니, 우리 엄마 조심해요.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라는 말을 해줄 때 그 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클수록 그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눈이 흐려지니까요. 저는 그 함정에 정확히 빠져들었습니다. 신우이 안지은을 만난 것은 그 문자를 받고 이틀 뒤였습니다. 신우이가 제안한 장소는 저희 동네 작은 카페였습니다. 퇴근 후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신우이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음료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저를 발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신우이 안지은은 저보다 2살 어린 36이었습니다. 발랄하고 친근한 인상,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얼굴. 결혼 전부터 나쁘지 않게 지냈지만 깊이 터놓고 대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늘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고 저는 그것이 신우이도 불편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일이야? 문자 보고 많이 놀랐어. 신우이는 잠시 손안에 든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요즘 수원 자주 가는 거 알아요? 알아. 친정엄마 만난다고. 그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언니 친정엄마한테서 뭔가 얻으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알진 못하지만 이 패턴이 낯설지 않아서요. 엄마가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거든요. 저는 손 안에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하기 정말 부끄럽지만 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가 전에 오빠 전처 친정에도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거든요.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엔 돈 문제로 사고가 났어요. 저는 그때도 너무 늦게 알았고요.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전처, 아들의 전처. 저는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사실은 만나기 전에 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전처 친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건 저도 자세히 몰라요. 오빠가 그 이야기 꺼내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언니 조심하세요. 진짜로. 신우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마음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내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신우이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또 만났다는 이야기, 남편이 또 연락 없이 시어머니 댁에 들렀다는 이야기, 마음 한편에 쌓인 불안들을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신우이는 늘 잘 들어줬습니다. 공감해줬고 언니 이상한 거 맞아요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약속이 취소되어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안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언니한테 말했는데. 그냥 조심하라고만 했어. 자세한 건 아무것도 말 안 했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집 건물 이야기도 당연히 안 했지. 언니가 모르면 모를수록 좋잖아. 근데 엄마, 나 이거 맞는 건지 모르겠어. 언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그래. 엄마가 다 잘 알아서 한다는 거 알지. 알겠어.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숨을 참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엄마가 다 잘 알아서 한다는 거 알지. 그 집 건물 이야기도 당연히 안 했지. 건물. 엄마 건물.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계단 쪽으로 걸어가서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난간의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다는 느낌조차 잠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엄마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하라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 나한테 미안하기도 한다던 그 말. 그 말조차도 연기의 일부였는지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집 건물 이야기도 당연히 안 했지.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부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 위에 서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 꿇기, 흰 손수건의 눈물, 친정엄마에게 매일 건네는 전화, 수원 방문, 신우이를 통한 정보 수집,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일군 그 건물을 향해서 저는 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 눈을 감는 대신 다른 것을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수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종이 3장을 보기 전까지는요. 친정엄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한 것은 신우이의 통화를 들은 지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냥 불쑥 찾아가면 엄마가 경계할 것 같아서 저는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간다고, 반찬 좀 얻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갈 때쯤이면 시어머니와의 통화는 끝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원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볶고 계셨습니다. 깻잎 볶는 냄새가 현관 앞까지 났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그 냄새를 깊이 들이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냄새가 나면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왔어? 이리 앉아. 된장찌개도 끓였어. 금방 다 돼. 응. 엄마, 좀 도와줄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수저를 챙기고 반찬 그릇을 꺼냈습니다. 엄마 곁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틈을 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꺼낸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있잖아. 정숙 씨가 요즘 좀 힘드신가 봐.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왜?
뭐 생활이 좀 빠듯하신 것 같더라고. 그 어른 혼자 사시잖아. 연금이 많지 않으신가 봐. 저는 반찬 그릇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돈 빌려줬어? 엄마가 볶던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야. 그 어른이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다 하셔서 좀 도와드렸어. 얼마? 300만 원. 저는 21번 골랐습니다. 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분이 언제 갚는다고 했어? 그냥 곧 갚겠다고 하셨는데. 차용증은 써뒀어? 써달라고 했어. 그 어른이 먼저 쓰겠다고 하셔서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용증이라도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차용증 좀 볼 수 있어? 엄마가 이상한 듯 저를 봤습니다. 왜? 그냥 제대로 쓴 건지 보고 싶어서.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 여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들고 나온 것은 차용증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세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 장의 종이를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첫 번째, 300만 원. 석 달 전. 두 번째, 250만 원. 두 달 전. 세 번째, 500만 원. 한 달 전. 합계 1,050만 원. 저는 그 숫자들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예감이 맞았다는 것이 너무도 참담해서였습니다. 엄마, 이게 세 장이야. 응, 번이 좀 있었어. 엄마, 이거 알고 있었어? 이게 세 번이라는 거. 엄마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알지. 그 어른이 상황이 계속 힘드시다고 하셔서.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또 시어머니 이야기로 스트레스 받을까봐.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걱정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엄마의 그 마음을 정확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차용증을 다시 봤습니다. 세 장 모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짜가 모두 두루뭉술했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여건이 허락하는 시점에 구체적인 날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쓴 차용증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차 한 잔을 끓이는 동안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엄마의 건물 2층 상가가 보였습니다. 불이 환히 켜진 창문들이 저녁 하늘 아래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닦아온 것이었습니다. 기사식당 주방에서 밤마다 기름을 뒤집어 쓰며 번 돈으로 사들인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차용증 1,050만 원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얻고 엄마에게서 돈을 조금씩 빼내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큰 것을 노리는 수순. 그 그림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처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처 친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돈 문제로 사고가 났다고.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가방 속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3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날짜, 금액 조건, 한 글자 한 글자 손이 떨려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처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저에게 없는 퍼즐 조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왜 그렇게 소리가 잘 들리는 걸까요?
발소리도 울음소리도 숨기려는 통화소리도. 그날 저는 복도 끝에서 멈췄고 그 통화소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쓰러진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같이 가게를 열러 갔더니 엄마가 거실에서 쓰러져 있었다고요. 119가 왔고 지금 수원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신발끈을 매다가 손이 떨려 한 번 더 묶었습니다. 남편 안재호는 출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쓰러지셨어. 수원병원 간다. 뭐, 많이 위험해? 모르겠어. 일단 가봐야 알겠어.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수원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엄마 전화를 눌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모님 전화를 했더니 지금 검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철 안에서 손을 무릎 위에 모아 쥐었습니다. 흔들리는 전철 안이 이상하게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야 해요. 엄마는 뇌경색 초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빨리 발견했다고 치료 예후는 나쁘지 않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는 병실에서 수액을 맞으며 누워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제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엄마는 눈을 살며시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입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 최정숙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을 받았는지 검은 카디건을 걸치고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이 빨개졌습니다. 어머, 어쩌다가 이러셨대요. 수연아, 어쩌면 좋니? 시어머니는 엄마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으려다가 링거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흰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보자 명치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데. 수연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문객처럼 정확히 그 정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오겠다는 핑계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병실 안에 시어머니와 더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고 있는데 복도 끝 창가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창가에 기대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왔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응, 지금 병원이야. 그 집 사돈이 쓰러지셨어. 뇌경색이래. 짧은 침묵. 걱정은 무슨. 이게 오히려 잘 됐지. 수연이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 이때 건물 이야기 꺼내면 돼. 어차피 엄마 혼자 건물 관리하기 힘들어질 텐데 내가 도와드린다고 하면서 접근하면 자연스럽잖아. 또 침묵. 재호는 걱정 마. 내가 다 말해뒀어. 건물이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 수연이 단독 상속이라면서 곧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는 거야.
저는 자판기 앞에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종이컵에 담겨 나와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고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통화를 마치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한 번 더 닦은 뒤 다시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얼굴로,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우이 안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 쓰러지셨어. 병원에 있어. 시어머니도 왔는데 오늘 복도에서 통화하는 것 들었어. 건물 이야기하던데. 지은아, 너도 알고 있었어? 답장은 곧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그 세 글자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안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벽을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두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7년을 버텼습니다. 모욕도 무시도 차별도 다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건드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일군 것을 건드렸습니다. 아픈 엄마가 누운 병실 옆 복도에서 지금 엄마 재산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래전 저장해뒀던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남편 전철하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신우이가 처음 만났을 때 혹시 모른다며 알려줬던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눌렀습니다. 어떤 말은 한 번 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들을 뱉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7년이 쌓이면 더 이상 떨리지 않게 됩니다. 전처 김미래를 만난 것은 엄마가 입원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를 제안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래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연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김미래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언제 이런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혹시 전에 겪었던 일 말해줄 수 있어요? 김미래는 잠시 찻잔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친정엄마가 있어요. 서울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가게를 노렸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엄마랑 친해지더니 엄마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눈치채고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이미 엄마가 5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어요. 저는 이혼하면서 그 돈 돌려받는 것도 포기했어요. 싸우다가 더 지칠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김미래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있어요. 그때 제가 몰래 모아뒀던 것들이에요. 차용증 사본, 그분이 우리 엄마한테 보낸 문자들, 그리고 그때 이혼 조정 과정에서 나온 서류들. 수연 씨한테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묵직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저는 그때 너무 지쳐서 그냥 나버렸거든요. 수연 씨는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저는 봉투를 단단히 쥐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편히 앉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 병원은 어떠셔?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재호 씨, 할 말이 있어. 어머니도 계시니까 같이 들어요. 남편이 이상한 듯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 저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김미래가 준 서류들과 제가 모은 엄마의 차용증 사본들이 탁자 위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시어머니가 탁자 위에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굳는 것을 저는 정확히 봤습니다. 이게 뭐야? 차용증이요. 3장. 저희 친정 엄마한테서 빌린 돈 합계 1,050만 원. 그리고 이건 어머니 전 며느리 친정 엄마한테서 빌린 돈 증거들이에요. 비슷하죠? 방식이. 남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연,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모르겠어? 어머니가 그동안 뭘 하셨는지. 나한테 잘하는 척 친정 엄마한테 접근해서 돈 빌려가고 건물 노리고 있었잖아. 병원 복도에서 다 들었어. 어머니가 지인한테 전화하는 거. 건물이 내 단독 상속이라면서 곧 쓸 일 있을 것 같다고.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그게 무슨 오해가. 오해요? 저는 그 단어 앞에서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아닌 웃음이. 7년을 버티면 사람이 이렇게 되나 봤습니다. 어머니, 저 그 흰 손수건 기억해요.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닦던 그 손수건. 그때 저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과를 그날 받은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진짜라고요? 저는 탁자를 짚고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진짜 사과하신 거면 왜 그 다음 날부터 엄마 재산 알아보셨어요? 진짜 미안하신 거면 왜 신우이 시켜서 저한테 정보 수집하셨어요? 진짜 며느리가 귀하셨으면 아픈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 복도에서 건물 계산 전화를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 며느리도 똑같이 당했더라고요. 그분 친정 옷가게도 노리셨잖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연, 진정해. 지금 너무 흥분한 거야. 나 지금 흥분한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재호 씨, 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어머니가 우리 친정 엄마한테 돈 빌린 거 알고 있었어?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한 가지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봤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그럼 됐어. 이제 나도 다 알겠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봉투를 들고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나는 정말. 저는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차단됐습니다. 침대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무릎 위에 펴 올렸습니다. 손이 조금 부들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감각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끝내는 것이 가장 강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딱 3달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을 잃었지만 저를 되찾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간 것은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모아온 것들을 모두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용증 3장의 사본,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보낸 문자들의 캡처, 병원 복도에서 들은 통화 내용의 메모, 김미래가 건네준 봉투 안의 서류들, 그리고 7년간 틈틈이 써놨던 일기 중에서 관련된 날짜의 페이지들.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행 가능합니다. 사기적 차용의 정황, 반복성, 전 며느리 사례까지 더하면 충분히 형사고소도 함께 넣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잠 못 잔 밤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혼도 같이 진행할게요. 재산 분할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최대로 받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상담실을 나오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을 공기였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처음으로 앞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장이 도착한 날, 남편 안재호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봉투를 쥐고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얘기 나눌 거 있으면 그쪽으로 해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수연,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응.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쳤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7년의 지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숙에 대한 형사 고소는 접수하고 2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복적 차용 사기, 피해자 2명, 전 며느리 김미래와 제가 나란히 피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그냥 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에 명시된 갚기로 한 조건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점,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기소 후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민사로 별도 청구한 차용금 1,05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아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정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어딘가가 허전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어디서도 돌려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법이 해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은 넉 달이 걸렸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처음에 공동재산 분할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기간 동안 제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총 2,2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좌 내역을 추적하니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은 재산 분할에 전액 반영됐습니다. 더불어 시어머니의 전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강행한 것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친정엄마의 건물은
처음부터 제 특유 재산으로 분류돼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남편이 가져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퇴원하신 엄마는 식당 한쪽 의자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아직 많이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의사가 말했기 때문에 가게 일은 이모님이 대부분 맡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엄마 옆에 있기로 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그 사람한테 속아서.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뭘 잘못했어? 눈치를 더 챘어야 했는데. 엄마는 좋은 사람이라서 속은 거야. 그게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여기 있을게. 가게도 같이 하고 엄마 곁에 있을게. 너 직장은? 사표 냈어. 이제 여기서 일하면 돼.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냥 다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청소를 하다가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수납장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 있었습니다. 흰 손수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 댁을 오갈 때 두고 간 것인지 아니면 가게에 들렀을 때 흘린 것인지 모르겠는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천이었습니다. 작고 단정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고 무릎을 꿇었던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고이던 눈, 떨리던 어깨, 저를 안아주던 두 팔, 그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저는 걸어가서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가게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만든 가게, 엄마가 이어받은 가게, 이제는 제가 서 있는 가게. 낡은 나무 바닥이 빗자루 아래서 삐걱거렸습니다. 오래된 소리였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안방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아, 밥 먹어야지. 응, 금방 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앞치마를 손으로 탁탁 털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남은 이야기는 저와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